구구지기 김도연의 책 읽는 다락방 팟캐스트. 네, 안녕하세요. 책 읽는 다락방의 김도연입니다. 오늘은 비가 보슬보슬 내리고 있어요. 오랜만에 대지를 적시는 비를 맞으며 곧 봄이 오겠다 싶은 날입니다. 2월은 썸남썸녀의 밀당 같은 긴장감 도는 따뜻함을 가진 시간이 아닐까 싶어요. 책 읽는 다락방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앞으로는 이렇게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책은 제가 관심 있고 깊게 읽을 수 있는 책을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너무 가벼운 소설은 아닐 테고요. 심각하게 느껴지는 소설, 그리고 문제적인 소설을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너무 아름다운 목소리로 낭송하려고 노력하진 않겠습니다. 저도 좀 힘들고요. 동생이 그런 걸로는 승부하기 어렵겠다라는 조언도 있었고요. 그래서 목소리가 아닌 콘텐츠가 좋은 팟캐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비슷한 책을 함께 읽고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성 작가라면 여성 작가의 책, 그리고 여행서라면 여행서, 남미 작가의 책이라면 남미 작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읽으면 좋을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 선정한 책은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는다입니다. 북한 미사일 발사 소식으로 한반도에 냉랭한 기운이 감돌고 있지요. 만약에 전쟁이 내 일상에 찾아온다면 어떻게 될까? 내가 여자라는 이유로 전쟁에 나가서 싸울 확률은 좀 높지는 않지만 제 삶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 있겠죠. 오늘은 전쟁의 민낯과 인간이 겪을 참혹함에 대해서 인터뷰한 책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는다와 함께합니다. 네, 이 책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2015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작년 가을에 문학동네에서 출간이 됐는데요. 저자는 스베틀라나 알렉시에비치입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인 1948년에 우크라이나에서 태어났고 1985년에 이 책을 발간했습니다. 그녀의 나이 한 37쯤 됐더라고요. 그로부터 30년 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뭐든 한 30년은 묵혀놔야 돼요. 네. 알렉시에비치는 소설가도 아니고요. 시인도 아니고 저널리스트입니다. 벨라루스에서 저널리스트로 일하고 있는데요. 이 책은 일명 그래서 목소리 소설이라고 합니다. 여러 해를 거쳐서 한 수백 명의 사람들을 인터뷰해서 이야기로 모은 건데요. 작가 자신은 이 장르를 두고 소설 코러스라고 부릅니다. 왠지 다큐멘터리 같은데 소설처럼 긴장감 넘치게 읽혀서 영혼이 느껴지는 산문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제가 책을 읽기 전에 궁금했던 건 전쟁에 참여했던 여자들이 그 수가 얼마나 될까였어요. 그런데 2차 세계대전 중에 100만 명이 넘는 여성들이 전쟁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녀들 중에서는 저격수가 되거나 탱크를 몰거나 병원에서 일하거나 통신병으로 일했지만 저희는 이제 그 여자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일을 했는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가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전쟁에 대한 모든 것을 남자의 목소리를 통해서 알았다. 우리는 모두 남자가 이해하는 전쟁, 남자가 느끼는 전쟁에 사로잡혀 있다. 네, 이 책의 원고는 2년 동안 출판사에 있었지만 출간되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1980년대 냉전 시대에서 러시아에서는 영웅적인 소비에트 여성들에게 찬사를 보내지 않고 그들의 아픔과 고뇌에 주목한다는 사실 때문에 사실 처음에는 비난의 대상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1992년에는 그녀가 이런 전쟁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녀의 책에 대해서 재판이 열린 거지요. 그러나 민주적인 의식을 가진 시민들의 노력으로 재판은 종결되었고 책은 전 세계적으로 번역되어 독자들을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전쟁터에서 여성들은 과연 어떤 일을 겪었고 전쟁 이후에
그녀의 삶은 어떻게 변했을까? 모두들 영웅주의에 물들어서 전쟁을 칭송하는 시대. 전쟁에 대해서 근원적인 질문을 던진 사람.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는지 그녀 자신의 일기장의 한 대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내 어릴 적 시골 마을은 여자들의 세상이었다. 여자들의 마을. 남자 목소리를 나는 기억하지 못한다. 그때의 풍경은 마을 여자들이 전쟁을 이야기하고 흐느껴 울고 흐느끼듯 노래하던 모습으로 내 기억 속에 남아있다. 학교 도서관의 책은 절반이 전쟁에 관한 것이었다. 마을 도서관도 아버지가 책을 빌리러 자주 들르곤 했던 구청 도서관도 마찬가지였다. 이제 나는 그 이유를 안다. 정말 우연일까? 우리는 끊임없이 전쟁을 하거나 전쟁을 준비했다. 다들 어떻게 전쟁을 치러냈는지 이야기했다. 우리는 한 번도 다른 삶을 살아본 적이 없었고 어쩌면 다르게 사는 법을 몰랐던 건지도 모른다. 다른 세상, 다른 방식의 삶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우리는 언젠가 다르게 사는 법을 오랫동안 배워야 할지도 모르겠다. 이 년 동안 나는 생각했던 만큼 자주 사람들을 만나지도 못하고 글을 쓰지도 못했다. 읽기만 했다. 내 책은 무엇을 이야기하게 될까? 글쎄, 전쟁에 대한 또 한 권의 책이라. 무엇 때문에? 전쟁은 사실 크고 작은 전쟁들로부터 널리 알려지거나 알려지지 않은 전쟁들까지 이미 수천 번도 더 넘게 있지 않았던가. 그리고 전쟁에 대한 이야기는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쓰지 않았던가. 하지만 그건 모두 남자들이 남자들의 목소리를 들려준 것이다. 그건 분명한 것이다. 우리는 전쟁에 대한 모든 것을 남자의 목소리를 통해 알았다. 우리는 모두 남자가 이해하는 전쟁, 남자가 느끼는 전쟁에 사로잡혀 있다. 남자들의 언어로 쓰인 전쟁, 여자들은 침묵한다. 나를 제외한 그 누구도 할머니의 이야기를 묻지 않았다. 나의 엄마 이야기도 심지어 전쟁터에 나갔던 여자들조차 알려들지 않았다. 우연히 전쟁 이야기가 시작되더라도 그건 남자들의 전쟁 이야기지 여자들의 전쟁은 아니다. 이들의 행동은 서로 약속이라도 한 듯 매번 똑같다. 집에서나 전쟁을 같이 치른 여자들의 모임에서만 잠깐 눈물을 보인 뒤 비로소 자신들의 전쟁, 나는 알지 못하는 전쟁에 대해서 입을 연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알지 못하는 여자들의 전쟁. 취재 여행을 다니면서 나는 여러 차례 생각지 못한 새로운 이야기들의 목격자가 되고 유일한 청취자가 되었다. 그리고 어렸을 때처럼 큰 충격을 받았다. 그들의 이야기 속에는 치가 떨리도록 극악하고 참혹한 진실이 숨어 있었다. 여자들이 이야기할 때 그들의 이야기에는 우리가 읽거나 들어서 익숙한 내용, 그러니까 어떤 이들이 얼마나 영웅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승리를 거뒀는지, 아니면 어떻게 패배했는지, 어떤 기술들이 사용됐고 어떤 장군이 활약했는지 따위의 내용은 아예 없거나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 여자들의 이야기는 전혀 다른 것이고 또 여자들은 다른 것을 이야기한다. 여자의 전쟁에는 여자만의 색깔과 냄새, 여자만의 해석과 여자만이 느끼는 공간이 있다. 그리고 여자만의 언어가 있다. 그곳엔 영웅도 허무맹랑한 무용담도 없으며 다만 사람들이 때론 비인간적인 짓을 저지르고 때론 지극히 인간적인 사람들만이 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땅도 새도 나무도 고통을 당한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존재가 고통스러워한다. 이들은 말도 없이 더 큰 고통을 겪는다. 하지만 왜? 나는 여러 번 자신에게 물었다. 절대적인 남자들의 세계에서 당당히 자신의 자리를 차지해놓고 왜 여자들은 자신의 역사를 끝까지 지켜내지 못했을까? 자신들의 언어와 감정들을 지키지 못했을까? 여자들은 자신을 믿지 못했다.
하나의 또 다른 세상이 통째로 자취를 감춰버렸다. 여자들의 전쟁은 이름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나는 바로 이 전쟁의 역사를 쓰고자 한다. 여자들의 역사를. 낯선 집을 찾아가 한참을 머문다. 하루 종일 머물 때도 있다. 같이 차를 마시고 새로 샀다는 블라우스를 봐주고 헤어스타일이니 요리법 같은 주제를 놓고 열띤 토론을 벌인다. 손자들 사진을 찬찬히 함께 들여다본다. 그리고 어느 순간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무엇을 통해서인지 그리고 무엇 때문인지 알 수 없지만 갑자기 그토록 기다리던 순간이 찾아온다. 석고나 콘크리트 기념상처럼 단단한 껍데기 속에 있던 사람이 그 껍데기를 깨고 자기 자신에게로 향하는 순간이, 자신의 내면으로 걸어 들어가는 순간이, 그리고 그 사람은 이제 전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젊은 날을 돌아보기 시작한다. 자기가 살아온 인생의 구비구비들을, 바로 이 순간을 잡아야 한다. 놓쳐선 안 된다. 하지만 그 많은 사연과 사건과 눈물로 가득 찬 기나긴 하루를 보냈음에도 기억에 남는 건 고작 몇 마디에 불과할 때가 종종 있다. 이를테면 우리는 너무 어린 나이에 전쟁터로 갔어. 얼마나 어렸으면 전쟁 중에 키가 다 자랐을까 같은 말. 이미 수십 미터에 달하는 녹음 테이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말 역시 꼼꼼하게 수첩에 적는다. 녹음 테이프만 벌써 4-5개. 무엇이 나를 돕는 걸까? 그건 바로 우리가 함께 사는데 익숙하다는 사실이다. 더불어 사는 사람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행복도 있고 눈물도 있다. 우리는 고통스러워할 줄도 고통에 대해 이야기할 줄도 안다. 고통은 남루하고 힘겨운 우리네 삶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한다. 아픔, 그건 우리에게 하나의 예술이다. 우리 여자들이 바로 이 아픔과 고통의 길을 향해 용감하고 당당하게 나아갔음을 나는 밝혀야만 한다. 네, 일기장의 한 부분을 읽어드렸습니다. 우리는 전쟁 없는 세상을 알지 못한다. 이 문장이 참 인상적인데요. 자본주의를 두고 총성 없는 전쟁이라고 하지요. 신자유주의 아래에서 자행되는 전 세계의 테러를 바라보면서 인류는 전쟁 없는 세상을 정말 알지 못한다는 것을 저도 깨닫게 됩니다. 작가는 여자의 전쟁은 여자만의 색깔과 냄새, 여자만의 해석과 여자만의 공간이 있다라고 했는데요. 작가가 만났던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몇 장면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쟁은 내가 채 18도 되지 않던 해에 일어났지. 그때 머리가 무릎까지 오도록 치렁치렁 길게 닦고 다녔는데 전쟁이 그렇게 오래 갈 줄 누가 알았나. 다들 그저 이제 곧 전쟁이 끝나려니 하고 기다렸지. 금방 적을 몰아낼 거라고 철석같이 믿으면서. 나는 처음엔 코러스에 다니다가 나중에 회계 업무 과정을 마치고 일을 시작했어. 그런데 전쟁이 끝날 줄은 모르는 거야. 내 친구들이 전선으로 가야 한다고 그러더라고. 사실 그때 너도 나도 전선으로 떠나는 분위기였거든. 우리는 다 같이 군 정치위원회로 몰려가서 군사 프로그램에 등록했어. 잘은 모르지만 친구들이 하니까 따라한 아이도 있었을 거야. 우리는 소총 다루는 법이랑 수류탄 던지는 법을 배웠어. 처음에는 총에 손만 갖다 대도 무섭더라고. 기분이 안 좋았지. 그때는 내가 누군가를 죽인다는 건 상상도 못했고 그저 전선으로 가고 싶다는 마음, 그게 다였어. 모두 40명이 훈련을 받았지. 우리 마을에서는 나까지 포함해서 전부 4명이 왔는데 모두 친구 사이였고 이웃 마을에서도 5명이 왔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마을마다 안 온 사람이 없었던 거지. 그것도 전부 어린 아가씨들만. 남자들은 웬만한 사람은 이미 다 전쟁터로 가고 없었거든. 한밤중에 부대에서 전령이 나와 딱 2시간 준비할 시간을 주고는 그대로 남자들을 전선으로 데려가는 일도 있었어. 글쎄, 심지어는 들에서 일하다가 손만 털고 전쟁터로 끌려가기도 했다니까.
이제는 아예 기억도 안 나. 그때 우리가 춤을 추었는지 춤췄다면 아마 여자들끼리 추었을 거야. 어디 젊은 남자가 남아 있어야 말이지. 마을마다 쥐 죽은 듯 적막이 감돌았지. 얼마 지나지 않아 콤소몰 중앙위원회에서 지시가 내려왔어. 독일군이 모스크바 코앞까지 치고 들어왔으니 모두 나서서 조국을 지켜야 한다는 내용이었어. 어떻게 히틀러가 모스크바를 차지하도록 보고만 있겠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지. 나만 그런 게 아니었어. 내 또래 소녀들은 너나 없이 모두 전선으로 나가겠다고 나섰지. (1943년에) 딸이 태어났어. 남편과 함께 숲으로 숨어들어 빨치산 활동을 하고 있을 때였지. 늪지대의 집더미 위에서 딸을 낳았어. 기저귀는 내가 품에 넣고 따뜻하게 해서 말린 다음 다시 채웠어. 사방이 불바다였어. 사람들이 산채로 마을들과 함께 불태워졌지. 놈들은 학교로 교회로 사람들을 몰아넣고는 빙 둘러 석유를 뿌렸어. 5살 난 내 조카애가 우리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마냐 숙모, 만약 내가 불에 타면 뭐가 남아요? 더 신남아요? 라고 묻더군. 자, 보라니까. 우리 아이들이 우리한테 무슨 질문을 하는지. 나는 불길에 타고 남은 뼈조각들을 모으러 다녔어. 내 친구의 가족을 찾아주고 싶어서 그렇게 한 거야. 사람들은 남은 재 속에서 뼈조각을 찾아냈고 조그만 옷조각이라도 발견하면 색깔이 어떻게 변했든 옷주인이 누군지 금방 알아봤어. 모두 자기 가족을 찾아다녔지. 내가 옷조각 하나를 찾아 들어보였더니 친구가 우리 엄마 블라우스네 라며 그대로 기절해버렸어. 어떤 사람은 머리 수건에 또 어떤 사람은 베갯니 속에 뼈조각을 찾아 모았어. 그렇게들 몸에 지니고 온 것 중에 담을 수 있는 곳이 있으면 다 담아갔어. 나는 친구와 함께 가방에 넣었는데 가방이 채 반도 안 차더라고. 다 같이 무덤 하나를 만들어서 거기다 유품들을 묻었어. 전부 다 검게 탔는데 뼈조각들만 하얗더군. 사람이 타고 남은 뼈가루들을. 이제 나는 단박에 알아볼 수 있어. 그건 하얗게 정말 새하얗거든. 그 일을 겪고 나니까 어떤 임무가 주어져도 두려울 게 없더라고. 나는 아직 3개월밖에 안 된 간단쟁이 우리 아이를 작전에 데리고 다녔어. 지휘관은 나를 임무에 보내놓고 자기가 마음 아파 울었지. 도시에서 의약품이며 붕대, 혈청제 등을 공수해오는 게 내 임무였어. 나는 아이의 양손과 양발 사이에 필요한 물건들을 넣은 다음 포대기로 꽁꽁 싸매는 식으로 물건을 들여왔어. 숲에서는 부상자가 죽어가고 있었어. 가야만 했어. 무슨 일이 있어도. 사방에 독일군 검문소와 경찰 초소가 깔려있고 경계가 삼엄해도 누구도 그 일을 해낼 사람이 없었어. 나만 통과할 수 있었지. 우리 아이랑 포대기 속에 있는 우리 아기랑. 아, 이제 그 일을 입에 담기도 끔찍해. 얼마나 죽을 힘을 다했는지 몰라. 아이 몸에 열이 올라서 울게 만들려고 소금으로 아이 몸을 문질렀어. 그러면 아이의 몸이 새빨개지고 발진이 올라오면서 피부에 부스럼이 돋았지. 아이는 비명을 지르며 울어댔어. 검문 초소에서 나를 불러 세우면 티푸스예요 장교님, 티푸스라고 둘러댔어. 그러면 베크 하고 냉큼 사라지라며 우리를 쫓아냈지. 소금으로 문지른 것도 모자라 마늘까지 포대기 속에 집어넣었어. 간난쟁이였던 내 아기는 아직 젖을 빨고 있을 때였어. 검문 초소를 무사히 빠져나와 숲에 도착하면 한없이 울었어. 엉엉 목을 놓아 울었어. 우리 아이가 가여워서 마음이 찢어졌지. 그래도 한 이틀 지나면 다시 임무에 나섰어. 전쟁이 끝나자 그들은 전혀 보호받지 못하는 처지가 됐어. 내 아내같이 똑똑한 여자도 여자 병사들을 좋게 보지 않았으니까. 사람들은 그녀들이 남편감을 찾아 전쟁터에 간 거고 그곳에서 연애질만 실컷 하다가 왔다고 믿었어요.
이왕 터놓고 얘기한 김에 하는 말인데 실제로 소녀 병사들은 대부분 정숙한 처녀들이었어요. 순결한 처녀들. 하지만 전쟁이 끝나자 더러운 오물도 들끓는 이도 시신들도 더 이상 안 봐도 되자 뭔가 아름다운 게 그리워지더군요. 뭔가 밝고 화사한 그런 게. 아름다운 여인들. 친구 한 명이 있었소. 지금 내 기억으로는 꽤 예쁜 아가씨가 그 친구를 사랑했었소. 간호병이었죠. 하지만 친구는 그 아가씨하고 결혼하지 않았어요. 제대하자 다른 여자, 더 예쁜 아가씨를 만나 결혼했지. 하지만 그 친구 자기 아내랑 행복하지 못해요. 그제야 그 아가씨 전쟁 때 연인을 떠올리고는 한다오. 서로 좋은 친구가 됐을 텐데. 전선에서 돌아오자 친구는 그 아가씨를 버렸어. 4년 동안 달아빠진 군화에 남자 속옷을 입고 다닌 그 아가씨가 지겨웠던 거요. 우리는 전쟁을 잊으려고 애썼어. 그리고 그때 사랑했던 여인들도 함께 잊은 거요. 네, 마지막에 읽어드렸던 것처럼 전쟁에 참여했던 그녀들은 그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사람들은 더 아름다운 것을 찾아서 그녀들을 버리고 잊고 싶었던 거지요. 훈장을 가슴에 주렁주렁 단 채 그녀들은 역사 속에 사라집니다. 여자는 오랫동안 자신 안에 생명을 품고 또 생명을 낳아 기릅니다. 여자에게는 죽는 것보다 생명을 죽이는 일이 더 가혹한 일이라는 걸, 그리고 전쟁은 여자가 생명을 죽이도록 내모는 일이라는 걸 이 책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깨달아 봅니다. 이 책을 읽은 분들께 권해봅니다. 네, 이 책을 읽은 분들에게 어떤 책을 한번 권해볼까 하다가 제가 좋아하는 책인데요. 첫 번째 책은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인데요. 부제가 악과 평범성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홀로코스트를 지낸 유대인이자 정치 철학자가 지은 책인데요.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과 독일 동맹국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자행된 학살로 약 600만 명의 유대인이 죽었습니다. 한나 아렌트는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유대인 학살의 주범 아이히만의 재판을 곁에서 지켜보고 악의 평범성을 적나라하게 보고했습니다. 우리 흔히 그러지요. 나쁜 사람은 머리에 뿔이 달려 있을 것이다. 그런데 악을 저지르는 자는 머리에 뿔이 달린 자가 아니라 우리 집 옆집에 사는 평범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학살의 주범인 아이히만이 어떤 사상이라든지 의도, 신념에 따라서 움직인 것이 아니라 승진과 물질적인 보상을 바라는 정말로 우리 주변에 있는 인간일 뿐이더라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무사유가 얼마나 위험한지,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깨닫지 못하는 일생을 살아간다는 것, 그 자체가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는 책입니다. 네, 두 번째 책은요, 체르노빌의 목소리입니다. 이 책은 제가 앞서 소개해드렸던 책의 저자 알렉시에비치가 1896년에 체르노빌 사고를 경험한 사람들의 삶과 죽음, 그리고 일상에 대해서 담은 책입니다. 100명의 사람들을 인터뷰하면서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와 가까웠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적 재난을 당한 벨라루스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인구 1000만 명의 벨라루스에는 원전이 없습니다. 단지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가 국경에 인접했기 때문에 국토의 23%가 방사성 물질에 오염이 됐습니다. 전 세계에는 30개국에서 444개의 원자력이 가동 중이고 그중 20%는 위험지역에 있습니다. 체르노빌의 고통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네, 세 번째 책은요, 남경태의 종횡무진 서양사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된 인문학자 남경태 작가의 서양사를 추천드리는데요. 대항해 시대부터 냉전의 종식까지 서양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큰 물줄기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 책입니다. 5000년에 이르는 서양 역사를 씨앗과 뿌리, 꽃, 열매의 순으로 나무가 생장하는 과정에 비유하면서 우리가 교과서를 통해서 분절되게 배워왔던 서양 역사를 빈틈없이 배울 수 있는 기회입니다. 신대륙
발견,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2번의 팟캐스트를 만들면서 한참을 곱씹어 보니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너무 급하게 준비 없이 한 듯해서 제 인생의 소중한 시간에 쓰는 것인데 더욱 열심히 해보겠노라 다짐했습니다. 네, 팟캐스트를 만들며 정리했던 내용들은 제 블로그에 올려놓겠습니다. 네, 3번째 책 읽는 다락방에서는요.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 스베틀라나 알렉시에비치의 책을 소개했습니다. 좀 두꺼운 책이기는 하지만요. 읽으면서 전쟁과 그리고 여성으로서의 삶, 그리고 인간으로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존엄한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하철에서 책을 읽고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고 접니다. 우리 지구 위에서 웃으면서 다시 만나요.